여러분들의 질문이 날이 갈수록 서로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오늘은 좋은 질문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아주 탁월하게 창의적인 질문 한 두 가지 오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몇몇 질문을 소개를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인데요. 생명공학부 김형규 학생이 이 지역의 경제발전 또는 침체하고 지역에 소재 있는 대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또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공학부 정현진 학생은 아까 GRDP 대구 경우에 수성구하고 대구 전체를 비교했을 때 GRDP만으로는 발전 정도를 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대구 전체도 어찌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GRDP 꼴찌라는 것만으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적인 질문을 주셨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 이런 질문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노문학과의 문찬미 학생이 아주 지식정보화학 발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능한 그런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문제,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이거 관련해서 주셨는데 문찬미 학생 질문이 가장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통신 분야의 기술 발전과 세계 각 주요 국가들의 블록화 현상,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KTX라든가 이런 등등의 등장으로 해서 한 국내에서도 인접 광역시도끼리의 블록화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점에서 대구의 경쟁력이 어떤가, 이런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질문들이 지금까지 한 중에 가장 차분하고 잘 정리된 질문들이 많이 나온 날 같죠. 법학부의 석정모 학생은 감세 일반이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소득세나 종부세, 상속세 같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직접세 말고 부가가치세를 내림으로써 경기부양을 하는 이런 것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감세도 어떤 조세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물론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학과의 곽규환 학생은 대구가 수출에 적합한 산업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경우에 중앙정부의 여러 국가발전 전략과 대구의 지역적인 그런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산업을 발전시킬 그런 과제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느냐. 간단한 질문들은 중앙정부에서 뭐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도 꽤 있었지만 이것이 비교적 잘 정리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학생이 나와서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독창적인 질문들이라서 강의 후반부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먼저 정치외교학과의 최은영 학생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통상학부의 김용준 학생, 두 학생 앞으로 나와서 질문 취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최은영 학생 참고하실래요? 네. 자, 이 마이크 이걸로 해도 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학과 08학번 최은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아까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에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번에 기술이 있었고 또 알파 요인으로 뭐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논술 준비를 하면서 기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삼성보다 영국의 조앤 K 롤링스의 해리포터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 국가에 있어서 궁극적인 경제 성장에는 기술이 더 훨씬 이득을 보는지 아니면은 한 가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지식이 훨씬 더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통상학부 공일학번 김용주입니다. 갑자기 불렸는데, 얼마 전 TV에서, 우리 인간들의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산업과 생활이 너무 석유에 중독돼 있고 편향돼 있고 집중돼 있지 않나, 이런 문제를 지적한 호모 오일리쿠스라는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봤는데요. 거기 내용에 따르면 한 2010년, 11년쯤에 석유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최대 시점에 이르고 그 뒤로는 급격히 감소하면서 석유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다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특히 이제 석유를 원료로 하는 모든 산업들이, 특히 물류 같은 그런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저희가 이제 싼 값에 잘 먹던 식품 같은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뭐 수입하는 거, 타 지역에서 나는 식품 같은 것들이 가격이 크게 오르고, 그래서 저희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경제 자체가 아까 지역화 블록화되는 것처럼 거의 모든 경제 현상들이 이제 지역에 집중되고 자족자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저희 대구 같은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네, 지금 김영준 학생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직 20대니까 개인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석유라는 화석연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문명이 석유 고갈이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그 시점에서 도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한 국민국가의 경제적 독립성, 독자성, 또는 그 국민국가 안에 공존하고 있는 여러 지역 단위의 경제구조,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될 변화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가서 굉장히 히트칠 산업을 예측해서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한 20년 후에는 대박을 터뜨려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간접적인 연관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못다한 얘기들을 좀 더 하죠. 최고 나서 경제지리학이라는 분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폴 크루그만 교수가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무역이론이나 성장론을 경제지리학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공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지역발전론 또는 경제성장론은 어찌 보면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경제지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느 지역 또는 한 국민국가도 지역이니까요, 하나의 국민국가 또는 하나의 국민국가 안에 있는 하나의 지역이 어떤 이 앞서 말한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그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없다고 그랬죠.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을 부추기는 여러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서 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몰락시키느냐, 그걸 설명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델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죠. 조금
조금 수학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간편하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모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GDP를 Y라고 거시경제학에서는 씁니다. Y, 이제 총생산. 이것을 아까 우리가 봤지만 무엇의 함수냐? 그러니까 한 국가의 국민 총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느냐? 어떤 독립 변수들이 있고 그 독립 변수들이 작용한 결과로서 국민소득 혹은 국민 총생산이 나온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보면 뭐의 함수냐 하면 제일 먼저 천연자원은 빼겠습니다. 천연자원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수로 취급해서 빼버려도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빼버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의 양, 캐피탈 C라고 안 쓰고 K라고 씁니다. 이거는 칼 마르크스 유명한 자본론의 제목이 다스 카피탈 독일어의 K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영어 사용 지역에서도 다 자본은 K로 많이 씁니다. 그럼 노동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노동력 L. 옛날에는 뭐 토지 뭐 이런 걸 넣었습니다만 그건 다 빼고 되게 옛날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뭐 기술 이런 걸 강조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력과 자본 이 두 가지를 생산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사회 시간에도 그 당시에 3대 생산 요소 이래서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는 요즘은 다 빼죠.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생산 함수입니다. 생산 함수. 여기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선 국민소득은 또는 한 사회의 부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과 노동의 양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데 이렇게 쓰니까 간단하죠. 요새는 한 사회의 부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 전통적으로 자본과 노동력도 있지만 테크놀로지, 기술의 함수다. 기술의 함수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론과 새로운 이론을 모두를 통합하는 생산 함수, 이거는 implicit, 그러니까 implicit 하다는 거는 이것만 봐서는 Y와 KL 사이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하나 들면 이것이 매우 제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학적 모델인데요. 수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이 사람들 이름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컵 더글라스 프로덕션 펑션. 이거 보통 대학원 과정에서 다루는 모델입니다. 학부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 너무나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써요. 알파입니다. 알파 1-알파 그리고 앞에 t를 붙입니다. 여기 다 곱셈이죠. 곱셈. 여기서 L은 노동의 양, 노동력의 양이고요. K는 자본의 양입니다. T는 테크놀로지. 이것을 없애버리면 이것은 옛날 모델이 되고 이걸 넣으면 새로운 모델이 됩니다. 일단 T를 상수로 취급을 합니다. 여기서 정해진 크기다. 이렇게 보면 T를 B라고 써도 되고 무슨 C라고 써도 되고 T라고 써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러면 변할 수 있는 것은 L 노동의 양과 자본의 양만 변할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 지수의 합이 1입니다. 1. 알파 더하기 1-알파는 1이죠.
이것을 이런 형식으로 생긴 일반적인 함수를 콥터글라스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묘한 기하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보죠. y는 t 곱하기 t는 상수입니다. l의 2분의 1승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죠. 알파를 2분의 1로 보면 이 콥터글라스 함수에 알파의 2분의 1 값을 넣으면 t 곱하기 루트 l 루트 k. 루트는 다 알죠, 여러분. 제곱근은. 그까지는 문제 없죠? 예. 이런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으면. 일반화된 콥터글라스 생산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게 학생들 중에 그 질문을 이메일로도 보내왔는데, 자본의 양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노동량을 계속 늘리면 노동의 한계 생산력은 체감한다고 그랬죠. 주어진 자본량에 계속 많은 노동력을 결합시키면 생산량이 증가는 하겠지만 생산량의 증가 속도는 노동 투입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한다고요. 최종적으로 투입된 노동 한 단위가 산출하는 추가적인 생산물의 크기는 계속 작아진다. 그래서 우하향으로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된다 이랬더니, 그러면 처음에 투입된 노동자하고 맨 나중에 투입된 노동자는 한계 생산에 기여한 바가 차이가 있는데 월급을 왜 똑같이 주냐? 이런 질문을 했더군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예컨대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든 또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일하고 싶은 노동자이든 적게 받고도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이든 노동시장에서 가격은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 하나로 결정되는 가격을 좌우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한계 생산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건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예컨대 윈도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윈도우를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산성 향상을 올릴 수 있는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은 100만 원을 주고라도 살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좀 돈을 적게 벌고 소득이 적은 사람, 재산이 적은 사람은 한 30만 원 정도 하면 사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에게는 부자의 지불 의사는 윈도우 XT에 대해서 100만 원이고 가난한 대학생은 3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30만 원으로 결정되면 부자도 30만 원 주고 그걸 사게 됩니다. 이걸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잉여. 나는 사실 예컨대 우리에게 좋은 감동을 주는 어떤 소설책이 나왔다. 예컨대 해리포터 1권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난 그 책이 한 권에 10만 원이라도 사줄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아유, 만 원 이상이면 난 못 사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책값이 2만 원으로 결정되면 만 원밖에 지불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책을 안 사게 됩니다. 그러나 10만 원 지불 의사가 있는 사람도 2만 원의 책을 사게 되죠. 그 10만 원과 2만 원 사이의 격차를 소비자 잉여라고 그럽니다. 이거 완전히 관념적인 거지만 확실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제품이 나오고 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비싸게 받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컴퓨터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우리 요새 LCD 모니터라든가 PDP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비쌉니다. 시간이 가면서 가격이 계속 내려오기 시작해서 한 1, 2년 지나면 값이 팍 떨어지죠.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벗겨먹기 가격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장 높은 지불 의사를 가진 사람부터 벗겨먹기 시작해가지고 그죠? 처음에 100만 원에 출시하면 진짜 사고 싶은 사람은 100만 원 주고 사요. 한 6개월 있다가 80만 원으로 깎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높은 지불 의사를 가진 사람이 80만 원 주고 사게 되고 점점 내려가서 30만 원 가게 되면 살 사람은 웬만큼 다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높은 값에 이만큼 수요량이 있다는 것은 이런 값을 주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요 값에 팔아먹고 그러면 이만큼의 수입을 올리죠. 그 다음 단계에 이만큼 내리면 다시 이만큼을 회사는 얻게 되고 이렇게 계속 가격을 내립니다.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급업체의 소득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 값에 팔았으면 요거밖에 못 건지는데 이런 가격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 삼각형만큼을 더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consumers surplus라 그래서 이게 소비자 잉여입니다. 순전히 가상의 것이죠. 이것이 원래 소비자가 받는 혜택입니다. 전부 다.
자기의 지불의사와 시장 가격 사이의 차이만큼 소비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건데 공급업체가 이걸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노동력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노동 공급이 예컨대 여기에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시장 가격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모든 노동자는 이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고, 그죠? 기업은 이만큼의 돈을 임금으로 지불합니다. 근데 실제로 노동자들이 생산에 기여하는 것은 이만큼이 더 있거든요. 이것을 생산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기업이. 이것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과 참 많이 맞닿아 있죠. 실제 노동이 기여한 것은 이 사각형만큼인데 노동자가 가져가는 것은 가격이 여기 결정됐으면 이 사각형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가 기업이 가져간다는 거죠. 이것이 자본이득입니다. 자본이득.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이론적인 모델이지만 여러분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노동력의 시장 가격은 그 사람이 실제 생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와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고용되는 사람까지를 포함한 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노동의 가격에 의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이론적으로 볼 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뭐 하여튼 참고로 하고요. 이 컵더글라스 함수라는 것은 이런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3차원밖에는 인식할 수가 없죠. 여러분 4차원 공간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까? 예컨대 아인슈타인이 시간이라는 변수를 또 하나의 축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의 직관, 우리의 두뇌는 3차원 이상의 공간을 그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적당한 크기, 적당한 속도, 그리고 3차원까지의 공간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빛도 소리도 중간 단계의 주파수 대역에 있는 것만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는 진화되어 있거든요. 수학에서는 N차원, 4차원, 9차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우리의 직관은 3차원까지밖에는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 변수가 3개가 되면 안 돼요. 변수가 3개가 되면 X축, Y축, Z축 세로로 세웠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래서 컵더글라스 함수에서 이것을 상수로 취급하는 겁니다. T를. 테크놀로지까지 변수로 취급하면 4차원 공간을 머릿속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요거를 상수로 취급을 합니다. T를 주어진 걸로 바를 그어서. 그리고 이제 입체 공간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책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입체를 그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명료하게 입체로 나타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K를 주어진 걸로 간주합니다. 오로지 노동량만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 투입량이 계속 늘어날 때 총 생산이 어떻게 변할까 하면은 여기가 L이고 여기가 Y고 여기서 K는 주어져 있고 T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변수가 아니죠. 더 이상 상수로 이미 환경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L을 계속 늘려나가면 총 생산 곡선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가해요. 계속. 그리고 이 곡선 위에 이 곡선의 기울기, 곡선 위의 각점에서의 기울기는 뒤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보강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 이 함수의 특징이에요. 이 기울기는 양입니다. 항상 양.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이라는 것은 양의 값이라는 것은 노동량을 계속 투입해도 줄지는 않고 늘어나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울기, 이 곡선의 위의 각 점에서 접선을 껐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노동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감속적이라는 거예요. 감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함수를 미분하면 미분에 대해서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분하면 이렇습니다. 미분한다는 것은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미분 공식은 여러분 y는 뭐 x자승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거 미분하면 dy dx 이렇게 하면 2를 앞으로 내리고 x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끝나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죠. 이것도 몰라요? 이 정도는 알죠?
이 단순한 공식입니다. 여기 있는 지수를 앞으로 내리고 거기서 1을 빼고 그다음에 여기 상수가 있는 것은 날려버려요. 간단합니다. 그게 미분의 아주 기본적인 공식인데 여기서 이걸 하는 이유는 대수학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편미분이니까 이걸 다 변수로 치면 이렇게 씁니다. 기호만 좀 달라요. dy, dl 이렇게 하면 t는 상수죠. 여기서 t는 그냥 있고 이걸 미분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k도 주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k 2분의 1성 있고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l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미분하면 1차 편미분을 하면 t 값은 양이고 k 값도 양이고 2분의 1도 양이고 얘도 l 자체가 양의 값인 이상은 양이죠. 왜 양이냐? 이건 루트 l분의 1이잖아요. 이게 l 값이 양이 나는 이 값도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항상 이 총생산 곡선, 이게 총생산 곡선이라면 이 기울기가 항상 양이라는 겁니다. 곡선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걸 한 번 더 미분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얘는 그냥 있죠? 2분의 1 앞으로 빼고 t 그냥 있고 k 2분의 1 그냥 있고 l만 달라지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l 마이너스 여기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단순히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또 1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 값도 양이고 여기도 양이고 여기도 양이고 이게 음이죠? 이 값도 양이죠. L 값이 양이 나는 그 제곱근을 어떻게 구하더라도 이 값은 양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수학적으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L의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1차 미분값이 한계 생산력이에요. 한계 생산력. 기여도, 생산 기여도. 2차 미분값은 생산 기여도가 가속적으로 가느냐, 평평하냐, 감소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감소하는 거죠. 한계 생산력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2차 미분에서. 2차 편미분에서. 이 얘기를 기하학적으로 쓰면 총 생산 곡선은 이렇게 돼 있고 한계 생산력 곡선은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죠. 이 곡선은, 이 직선 또는 곡선은 이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전히 양의 값이지만, 그죠?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L이고, 여기가 Y니까, 여전히 노동 투입량을 계속 늘려도 이것이 생산량의 증가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계속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수학적인 이론적 처리 과정입니다. 예컨대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우리가 가정할 때, 그리고 이것은 잠재 성장률 계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때 되게 많이 활용하는 생산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돼요. 이런 거 논증하라고 시험 문제에 절대 안 냅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딱 요약하면 다른 생산 요소의 양을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계속 늘려나가면 그로 인해서 총 생산은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그 요소의 투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소한다. 딱 한마디로 하면 생산 요소의 한계 수학 또는 한계 생산력은 체감한다. 이것을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에 대해서 깔끔한 이해는 안 됐을지 몰라도 직관적으로 이것이 뭘 의미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부족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지리학적인 관찰로 돌아가죠. 우리 머릿속에 저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뭐 그게 옳든 그러지 않든
옳지 않든 간에 하여튼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리학을 하려면 두 지역 이상이 있어야 돼요. 두 나라 또는 대구와 부산이라는 두 지역, 여하튼 둘 이상의 지역적 단위가 있어야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뭔가를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나라 또는 두 지역이 있는 모델을 한번 구축을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본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세계가 두 나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세계가 두 나라로 돼 있다. 그 생산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 노동과 자본. 국가가 두 개가 있고 두 나라에 두 개의 생산 요소. 그리고 자유시장. 이런 것들을 가정합니다. 가정하고 가고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생산 요소는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LA는 A 나라의 노동량, LB는 B 나라의 노동량. 이렇게 인덱스를 해석하면 됩니다. KA는 A 나라의 자본의 양, KB는 B 나라의 자본의 양.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노동력 월드, 전 세계의 노동력은 LA 더하기 LB가 되겠죠?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량 K 월드는 KA 더하기 KB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는 동일한 생산 기술을 갖고 있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생산 기술도 똑같고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노동력도 인구수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가 나는 것은 생산 기술이 똑같다는 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력 곡선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생산함수가 똑같다면 두 나라는 똑같은 노동의 한계 생산력 곡선을 얻게 돼 있어요. 기술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건데요. 똑같고, 자본량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LA는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KA는 KB입니다. 두 나라는 똑같은 자본량을 가지고 있고 기술도 똑같아요. 차이 나는 것은 이게 A 나라입니다. 이게 B 나라. 이게 세계 전체의 노동력의 양입니다. 그럼 여기가 LA, 여기가 LB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건 다 전부 다 데피니션입니다. 그리고 생산 기술이 똑같으니까 자본의 양은 주어져 있고 A 나라든 B 나라든 똑같은 자본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교역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두 나라는 무역을 안 합니다. 거래도 안 하고 자본도 이동할 수 없고 노동력도 두 나라 사이에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옛날에 교통수단, 통신수단 이런 게 별로 없을 때 세계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노동 공급이 여기 있다면 A 나라의 노동 공급이 이만큼이고 B 나라의 노동 공급이 이만큼이라면 노동 공급이 여기 있고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동이 생산에 기여해서 뭔가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임금을 준다고 가정을 할 때 이 한계 생산력 곡선은 노동의 수요 곡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A 나라는 아니지 여기지 이 최초의 작업자족 시대에는 A 나라의 임금 수준은 웨이지 여기입니다. B 나라는 높은 임금 수준을 누리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예, B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임금 수준이 높으니까.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인구가 적은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죠. 자본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기술 수준도 똑같은데 한쪽이 인구가 적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높은 임금을 받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두 나라의 자본량은 같은 반면 노동의 양은 B 나라가 적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희소한 재화를 가지고 있는, 희소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유리합니다. B 나라가 노동력이 훨씬 희소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동자들이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죠? 두 나라가 이렇게 각각의 상태에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갑자기 국경이 열립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요. 자본은 이동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지리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예. 자본은 이윤율이 낮은 곳에서 이윤율이 높은 곳을 찾아서 흘러다닙니다.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금융시장의 요동이 전부 그겁니다. 0.01%의 수익률 차이라도 확실히 있으면 자본이 옮겨다니죠. 노동도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소유자들도 임금 수준이 낮은 데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대구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죠? 서울이 임금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서울이 임금이 더 높으니까. 왜 사람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갔을까요? 거기가 벌이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생산 요소는 그 생산 요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많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 법칙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할 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럼 두 나라 사이에 국경을 철폐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A 나라에서 B 나라로 사람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어느 점까지 이동하느냐? 계속 A에서 B로 사람이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모든 것이 똑같다면 양쪽은 대칭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두 나라 사이의 임금, 두 나라의 임금이 같아지는 시점까지. 이것을 웨이지, 이퀄리브리움, 균형을 의미하는 E를 쓸게요. E. 두 나라는 임금 수준이 동일하게 됩니다. LA는 여기까지, 여기가 LA 다시가 되고, LB 다시가 되고, 여기가 새로운 LA 다시 이렇게 됩니다. 두 나라는 언제까지 노동력 이동이 계속되느냐? 두 나라의 노동자의 숫자가 같아지는 점까지, 그리고 두 나라의 임금 수준이 동일해지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노동력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지리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면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도 역시 그러한 지리학적 법칙의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국경 개방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할까요? 예, 직접적으로 알 수 있죠. A국의 노동자들은 국경을 여는 것을 무지하게 좋아할 겁니다. 이쪽으로 이사가지 않아도 자기 나라에 남아 있어도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이 A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라는 것은 B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이 이동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이동한다는 것은 삶과 문화와 그 가족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꿈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국민국가들은 이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죠. 웬만해서는. 과거에는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다 허용되어 있죠. 네덜란드 사람이 독일 가서 마음대로 취업할 수 있고, 독일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마음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사실상 유럽연합은 경제지리학적으로 볼 때 하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국민국가들이 정치적, 법적, 국제법상으로는 존속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모델로 분석해 본다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시장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그래서 시장 통합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국의 노동자들이 열받았어요.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이 가만 앉아가지고 임금 하락을 감수해야 돼요. 비국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어서 임금 인하를 못 시키겠다고 가정해보죠. 임금 인하를 못 시키겠다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취직해 있는 사람은 높은 임금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남아도는 인력은 여기 들어와서 취직하는 A국의 이주자 숫자만큼 B국에 있는 노동자는 실업자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냉엄한 거죠. 높은 실업료를 받아들이거나 더 낮은 임금을 수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그 나라에 살던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만든다. 이 이론이 맞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을 국내에 적용을 한다면 예컨대 우리 16개 시도가 우리가 이 모델, 이 그림에서 최초의 상태 16개 시도 사이에는 자본의 이동도 노동의 이동도 아무것도 안 되고 상품 이동만 가능하다. 이렇게 열어놨을 경우에 대구와 부산은 임금 격차가 또는 대구와 서울 사이에는 큰 임금 격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 국내에서는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균일화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고용기회 그리고 더 많은 고용기회가 있다는 것, 취업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노동력이 아직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업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은 노동력이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도는 곳, 취업의 기회가 적은 곳, 임금 수준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구 이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더 이상 A국과 B국 사이에 어떤 노동력의 이동도 안 돼. 그 대신 자본이 이동하는 길을 열어주자. 지금 요즘 신자유주의 세계와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했죠.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노동의 이동을 완전히 막아놔도 자본이 이동한다면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본이 이동하면 노동이 이동할 때와 다를까? 선진국들이 왜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서는 얼마나 혹독하게 합니까? 미국 이민국. 그죠? 멕시코하고 국경에다가 장벽을 치고 사냥개, 무슨 탐지견과 각종 고성능 장비를 갖춰가지고 이민자들이 못 오게 막죠. 그러는 미국이 자본이동에 관해서는 자본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라고 지속적으로 세계를 상대로 요구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자기 집에 불이 나서 아무런 담당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그렇게 할까? 이 모델에 따르면 노동자가 이동한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요. 돌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인프라도 많이 갖춰야 되고, 또 낯선 문화가 들어오고, 등등의 복잡한 이민정책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자본의 이동을 허용할 경우에 이것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낸다면 자본 이동만 허용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본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B나라의 자본이, B나라는 이렇습니다. 자본은 많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은 부족한 나라죠. 자본이 상대적으로 흔한 나라입니다. 흔한 자원은 불리해요. 여기서 안 나타나지만 자본 이득률은, 수익률은 틀림없이 A국보다 B국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B국의 자본이 이동하면 우리가 봤던 컵트글라스 생산함수에서 상수로 생각했던 자본 K, 그것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개별 노동자들은 더 적은 자본에 투입돼야 되죠. 만약 B국의 자본이 A국으로 이동한다면, 해외 투자로 이동을 한다면 B국의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똑같은 수의 노동자가 더 적은 자본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자본량에 더 많은 노동자를 결합시키는 것하고 똑같죠? 결합 비율이. 당연히 한계 생산량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량이 감소하면 이 한계 생산력 곡선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투입되는 매 단위의 노동력의 생산성이 더 적은 자본을 가지고 일할 때는 내려가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결국 이 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A국에서 B국으로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서 자본과 노동력 사이의 상대적 비율이 두 나라가 똑같아지는 지점까지 자본 유출이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자들은 앉아서 당하는 거죠. 아무리 노동력의 유입을 막으려고 그래도 자본의 수출을 열어놓는 한은 동일한 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본이동을 막는 법률을 만들자. 못하죠. 예,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을 장악한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력의 이동을 허용하나 자본의 이동을 허용하나 둘 다를 허용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그런데 노동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데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부자 나라들은 자본의 이동만을 자유롭게 열어주고 노동력의 이동을 통제하는 쪽의 정책을 쓰게 된 것이죠. 경제지리학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델에 따르면 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자본을 유치해야죠. 자본을 유치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A나라와 B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지역과 다른 지역이라면 그러면 이 이론을 알고 있는 정치가들이 우리 지역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만들고 사람이 모여야 시장이 형성되고 상가가 장사가 잘 되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역 발전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유치해야 돼요.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외국 투자를 유치하겠다, 자본을 유치하겠다 계속 약속하는 이유가 뭐냐? 이 모델에 따를 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유권자들을 더 많은 자본과 손잡고 일하게 해주는 것이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주는 것이고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상권의 확대, 자산의 가치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들도 자본 유치를 위해서 뛰게 되는 겁니다. 역시 경제지리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전략이죠.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자본을 유치할 거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앙 권력을 잡아라. 그죠? 우리가 남이가 대구 출신 대통령 나오면 왕창 갖고 올 수 있잖아. 이게 우리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의사결정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먼저 만들고 포항제철을 포항에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죠? 중요한 산업시설들이 거의 다 과거에는 동해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이점 때문이든 어떤 다른 요인 때문이든 간에 어쨌든 울산이나 포항처럼 자본을 직접 시킨 지역들이 번창한 건 사실이죠. 이 모델에 따르면 그것은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매우 유리한 전략이고 지금 박태준 씨 같이 포항제철을 포스코를 세웠던 분들은 아직도 포항, 광양 이런 데 가면 거의 지도자에 준하는 존경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이런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각 지역들이 이 모델에 따르면 중앙 권력을 자기가 장악함으로써 이 지역 단위의 자본 장비율, 이 지역의 자본 축적도 이런 것을 높이겠다는 강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동네로 패를 갈라가지고 싸우게 되죠. 예.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컬리즘, 지역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원시적인 유대감,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다는 우연, 또는 어릴 때 동문 수학하면서 같은 동네,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공통의 경험 이외에 중앙 권력이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중앙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자기 지역의 자본 장비율을 올릴 수 있는 중앙정부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는 민간 기업을 어떻게 협박하든 설득하든 해가지고 특혜를 주든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으로 끌고 오려는 각 지역 사이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 서울시장과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하고 나머지 13개 광역단체장들 사이에 전쟁이 붙었죠. 수도권 규제 해제, 아까 질문도 여러 개 나왔는데, 그것은 지역 사이, 그러니까 수도권을 B로 보고 비수도권을 A로 본다면 이 A와 B 사이에는 자본 유치, 그 지역의 자본 장비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서 심각한 갈등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력은 자유롭게 어차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 직접도는 다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지역발전론에 대한 경제지리학적인 해석이고 전통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조금 지식정보화 사회에 와서 다른 설명이 필요해졌죠. 자, 이 모델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간단한 대수학적인 혹은 기하학적인 모델이지만 이 수학적인 모델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설명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라퍼 커브 같은 것이 감세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인 이론적인 힘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간단한 수학적 모델 혹은 기하학적 모델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 방식, 어느 한 지역이 사람이 모여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낡은 이론이죠. 그런데 이 모델은 낡은 모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장했던 지역들이 지금은 거의 다 망해가고 있죠. 여러분 뉴스에서 혹시 꼼꼼히 보셨겠지만 디트로이트라든가 이런 미국의 20세기 후반기까지도 최고의 활력 있는 도시, 그 GRDP에서 미국의 최상위권에 있던 도시들이 지금 거의 다 망했습니다. 불과 한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자본 장비를 가지고 있던 지역들이 거의 다 몰락했죠. 디트로이트 같은 곳에서는 시급 1시간당 15불짜리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대신 6불, 7불 하는 시급 6,000원, 7,000원, 지금 환율이 올라서 한 만원, 이렇게 하는 일자리만 생기고 있다는 거죠. 디트로이트 같은 엄청난 자동차 공업, 금속 공업,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발전했던 그 지역이 왜 몰락했을까? 불과 20년, 30년 사이에.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대구는, 우리는 오늘 대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구는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섬유산업이라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전자, 가전 등등에서 대구, 구미 이렇게 엮어가지고 GRDP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이런 변화라는 것은 정권 교체와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졌던 변화들입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죠.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은 그만하고 국내의 문제만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어느 지역이 노동력이 많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동하니까.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있느냐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죠. 국내에서는. KTX 타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1시간 5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이사 가는 것도 간단하고 그걸 막는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노동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워버리죠. 자본은 여전히 의미가 있죠. 지금도 여전히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는 시간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기술 수준이 계속 발전하죠. 이 과학기술이라는 이 생산 요소에는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 말하자면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자본의 생산성도 올리고 노동의 생산성도 올립니다. 여기에는 어떤 물리적 한계도 없고 소위 말하는 수학 체감의 법칙, 기술을 한 단위 더 투입했다고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생산되는 어떤 추가적인 생산물의 가치가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국제적으로도 노동 이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자본은 이제 이윤을 낳는 곳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자본이 들어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국제적으로 희소한 재화가 아닌 것이죠. 희소한 생산 요소가 아닌 거죠. 노동력도 굉장히 과거보다 활발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왜 어느 지역은 발전하고 어느 지역은 발전하지 않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테크놀로지. 국가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이 앞서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거죠. 과학기술이 앞서는 나라가. 국내에서도 첨단 과학기술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이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에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업에 많은 이윤을 안겨줄 수 있는, 이 기업에 많은 이윤을 안겨줄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이고 첨단적인 새로운 과학기술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창업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왜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에는 그런데 첨단 기술 집적이 안 됐을까요? 대구처럼 한 시기에 앞서 있었던 지역에 어째서 최고의 과학기술자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본은 더 이상 희소한 생산 요소가 아니다. 국내에서 노동력은 제 마음대로 이동한다. 이 두 가지 가정을 채택한다면 남은 요소는 과학기술 수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집적도, 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몰락한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이론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발전하는 생산 요소이고 높아지는 생산 요소이고, 나라별로 이것이 또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로 보면 테크놀로지를 장악하는, 과학기술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되어 있고, 오늘날 미국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패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전체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국내에서는 그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이 많은 지역이 번창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다가왔는데요. 제가 이런 이론을 어떤 분이 냈는데 경제학계에서는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았고, 지리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해명하고자 하는 의무는 이런 것입니다. 왜 어떤 나라에는 좋은 기술, 과학적 지식, 새로운 정보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또 하나의 국민국가 안에서 왜 어떤 지역은 그와 같은 이른바 창조자본 또는 창의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반면 왜 다른 곳은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까? 이런 의문을 해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사람이 2002년도에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사람입니다. The Rise of Creative Class, 그러니까 창조적 계급의 부상이라는 그 번역할 수 있는 제목의 책을 냈죠.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팔렸어요. 2003년도인가 나왔는데 번역본이 지금은 절판돼서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더군요. 2006년도에 다시
이거 표가 빠졌다. 다시 이런 책을 냈습니다. Cities and Creative Class. 도시와 창조계급.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참고 자료도 기사도 찾아보시고 이 사람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무슨 연구를 했냐면 미국 주요 도시의 하이테크 집중도, 그러니까 첨단 과학기술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집적되어 있느냐를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이텍 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컨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의 숫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대학원 이상 혹은 박사학위 이상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숫자, 종사원의 수 등등 하이텍 지수. 이걸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텍 지수를. 근데 어느 동료 교수가 와서 그 1, 2, 3, 4 랭킹표를 이렇게 보다가 참 신기하네. 참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했더니 아니 저기 사회학과 교수가 하나 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순서가 거의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 교수가 그 사회학과 동료 교수의 방으로 쫓아가고 뭘 조사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죠. 그 사회학과 교수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게이 지수. 게이 지수는 그 도시의 주민 숫자 중에서, 주민 중에서 동성애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인덱스로 만든 것이 게이 지수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학자가 각각 조사한 하이텍 지수와 게이 지수 사이에는 놀라울 만큼의 유사성이 있었죠. 예컨대 10위권 안에 하이텍 지수 10위권 안에 드는 도시 중에 7개, 8개가 게이 지수 10위권 안에 든다든가. 예, 이런 식의 상관계수로 치면 1은 아니지만 한 0.7, 0.8 정도 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하이텍 지수와 게이 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이렇게 깊을까?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동료 교수들 중에는 게이 중에 천재가 많은 거 아닐까? 천만의 말씀. 동성애자 중에 특별히 천재나 영재의 비율이 높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낮다는 증거도 역시 없지만.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간에 인과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어떤 제3의 요인 때문에 이 두 지수가 동시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되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둘은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제3의 요인이 있어서 그 제3의 요인이 하이텍 지수를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동시에 필연적으로 그것이 게이 지수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 제3의 원인은 뭘까? 톨레란스. 예,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 교수의 주장의 여체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또는 별로 놀랍지 않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론과 경험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플로리다 교수는 이것을 지역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3요소, 이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죠. 지역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을 포함해서, 지역의 경제 성장을 포함해서 지역 발전을 좌우하는 3T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두 번째는 탤런트. 인재입니다, 인재. 첫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관용. 보통 관용이란 말로 번역합니다. 관용 또는 이해, 너그러움, 개방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제 이 사람의 논리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노동력과 자본이라는 전통적 요소는 모빌리티, 이동성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결정적으로 희소한 생산 요소가 아니다. 이 지식 정보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는 테크놀로지다. 따라서 첨단 테크놀로지가 많이 많이 집중되고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다. 이거 첫 번째 명제입니다. 이것은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고 있는 명제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다 이걸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의 여지도 없고 반박의 소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널리 모든 학계에서 공인된 주장이에요. 그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은 테크놀로지 수준이 높을까? 왜 다른 지역은 낮을까? 조사해본 결과 하이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구현되죠. 하이텍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인재가 많이 모이는 곳에 테크놀로지가 직접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재능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나오겠죠. 왜 그 하이테크놀로지로 무장한 탤런트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지역에 모였을까? 이제 이 대목이 가장 독창적인 대목이고, 이 대목이 게이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톨러런스가 있는 지역, 개방적이고 낯선 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지역에 이 창의적 인재, 플로리다가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고 말하는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지역을 찾아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여기 모이면 그 지역의 하이테크놀로지가 집적되고 그 지역에 자본이 찾아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톨러런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게이 지수입니다. 게이 지수. 왜 게이 지수가 문제가 되느냐? 동성애자들이 특별히 창의적이고 창조적 계급에 동성애자가 많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의 동성애자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이 숨어 있지만 거기는 뭐라 그러죠? 커밍아웃도 많이 하고 또 우리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죠. 시간 다 됐네. 끝내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게이 동성애자 집단은 모든 문화적 소수자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최종적으로 차별받는 문화 소수 집단입니다. 성적 소수자야말로 가장 뿌리 깊고 오래가는 차별을 당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별 불편 없이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지역은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적 소수자에게 너그러운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게이 지수가 높은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창조적 계급이다. 창조적 계급에 속한 사람들, 이런 지역을 좋아한다. 창조적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관련되는 것이 보헤미안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헤미안 지수. 예술가, 문학인 등등 전통적으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중에 몇 프로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보헤미안 지수입니다. 보헤미안 지수도 하이텍 지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적 관용을 폭넓게 가진 지역이 창조적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불러 모으고 창조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이테크놀로지가 집적된다. 그 지역에 자본이 찾아들고 우리가 전통적 이론으로 설명하던 그와 같은 경제지리학적인 그런 자본이동과 사람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설명입니다. 여기 대구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 말했는데 패션 산업을 키우려면 과정이 있어야죠. 예, 배꼽티 입고 다녀도 봐줘야죠. 이놈의 가시나 똑바로 안 입고 다니나 이렇게 되면 절대 여기서 창업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 발전에서 문화의 힘이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구가 좀 더 개방적인 곳으로 문화적인 변화를 해나갈 때 고급 기술 인력 중심의 도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잡았습니다.